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강에서 20번까지 정리됐죠. 오늘 21번부터 이번 강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경비업체 갑하고 상가 건물의 건물주 을이 경비계약을 체결한 경우 경비원 A가 오토바이를 타고 순찰하던 중 부주의로 행인 B를 치어 상해를 입혔고 넘어진 오토바이로 인해 상가 건물의 화단이 훼손되었다. 갑과 A의 책임을 설명해서 옳지 아니한 것하고 물어보네요. 자, 이 관계는 여러분 이거죠. 다 보시면 경비업체입니다. 갑이. 그래서 경비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업체하고 그리고 건물의 건물주 나오죠. 자, 건물주 을입니다. 경비계약을 체결했네요. 자, 그리고 업체의 경비원 A입니다. A가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오토바이를 순찰 부주의로 인해서 행인 B를 쳤죠. 행인 B입니다. 행인 B를 치었다. 이 중에 부주의, 과실이 있다는 이야기죠. 자, 과실에 의해 가지고 행인 B가 다쳤네요. 상해를 입었다. 자, 그리고 아울러서 넘어진 오토바이로 상가 건물의 화단이, 자, 우리 건물주가 있는데 건물 화단이 훼손이 됐다고 나와 있죠. 훼손이 됐습니다. 그 일에서 훼손을 시켰네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책임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자, 이건 보니까 일반적으로 A가 경비원 A가 과실로 인한 자, 우리 신체상의 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네요. 자, 배상 책임이 있겠죠. 배상 문제로 가야 됩니다. 근데 자, 문제는 업체입니다. 업체는 A의 사용자죠. 자, 우리 민법 756조에 해가지고 사용자가 불법에 의타는 손배 책임 문제 나오겠죠. 그래서 갑업체가 책임을 질 것이고 책임을 지면 나머지 A에게 구상권 행사하는 건 그 다음 문제겠죠. 그래서 일반적 책임은 갑업체가 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 해서 A도 책임을 안 지는 건 아니죠. A는 또 우리 행인 B가 민사상 개인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불법에 의한 손배 청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건물주는 여기에 대해서 업체에 청구할 수 있겠죠. 사용자의 책임 물을 수 있고요. 피용자의 책임 물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거. 자, 1번 보니까 A는 을에게 채무 불이행한 손배 책임을 부담한다. 자, 여러분 A는 건물주에게 부담하는 문제죠. 자, 이 문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채무 불이행했다는 책임입니까? 아니면 손해배상 책, 즉 불법에 의한 손배 책임입니까?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자, 2번. B는 갑에게 사용자 책임으로서 손배상 청구를 쓰다. 그죠? B도 청구할 수 있겠죠? 사용자 청구. 어쨌든 누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맞고. 또 B는 A에게 손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 청구할 수 있겠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또 갑은 A 하단 훼손행위에 대해서 손해를 을에게 배상해야 된다. 그죠? 갑이 을에게 배상해야 된다. 일종의 갑은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용자가 배상했다면 이제 A에게 구상권 행사하겠죠? 이건 둘 문제고. 또 A가 배상했다면 뭐 사용자가 책임질 일 없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A가 책임을 지면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행위는 A가 불법 행위를 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1번이 틀린 게 1번은 채무 불이행한 손배 책임이 아니고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고요. 자, 22번으로 가겠습니다. 물건을 배달하러 온 택배기사를 강도로 착각하여 폭행을 간 경비원 행위에 해당되는 것 하고 물어보네요. 여러분 이게 전형적인 오상방위이지요. 그죠? 우리가 정당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죠. 그런데 오상방위는 조각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오상방위는 말 그대로 자, 우리가 정당방위라는 것은 자, 불법에 대한 우리 정당한 방어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에 대해서 현재 부당한 침해죠.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 자, 침해를 바로 방위하기 위한, 즉 방어하기 위한 것이 정당방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상방위는 뭐죠? 착각한 거죠, 착각.
택배 기사다. 아니면 야간에 우체부가 왔는데 강도인 줄 알고 몽두로 패버렸다. 뭐 이런 거 전부 다 오상방해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연방해는 뭘까요, 여러분들? 우연방해는 방해할 의사가 없지만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해해버린 거죠. 이것을 우리가 우연방해. 과잉방해는 정도를 초과한 걸 말하겠죠. 정도 초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문에 물어보는 문제는 오상방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23번입니다. 형법상 재산이라는 죄에 대해서 모두 고른 것하고 물어보죠. 자, 우리 재산에 관한 죄, 형법상 재산죄죠. 자, 재산이라는 죄는 여러분 대입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우리 재산죄, 절도죄, 강도죄 나오죠. 절도, 강도. 자, 절도, 강도, 또 사기, 공갈, 또 여러분 횡령, 배임 나오죠. 횡령, 배임. 가장 대표적인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자, 거기에다가 또 뭐 들어가죠? 우리 손괴죄, 또 작물죄, 또 권리행사 방해죄, 뭐 이런 게 전부 다 형법상 재산죄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걸 고르라고 나와 있죠. 자, 기억 뇌물죄죠. 여러분 뇌물죄는 공무원 범죄죠. 공무원 직무에 관한 범죄라서 국가적 법익이죠. 개인적 법익이 아니고. 그래서 그 직무에 관한 죄이기 때문에 뇌물죄는 재산죄는 아니죠. 자, 배임죄 들어갑니다. 니은 들어가죠. 손괴죄 들어갑니다. 자, 신용훼손죄는 명예신용에 관한 거죠. 들어가지 않습니다. 작물죄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산이라는 죄는 니은, 디귿, 미음 3개 이렇게 디귿 3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 문제로 갑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라는 설명인데요. 옳은 것하고 물어보죠. 자, 형사소송법은 형법의 적용 및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실체법. 틀렸죠. 일반 여러분 소송법이라는 것은 절차법이죠. 우리 형법은 여러분 무엇이 범죄가 되고 범죄가 되면 형벌은 어떻게 부과할 거냐 이걸 정하고 있는 실체법입니다. 형법은 실체법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정할 형벌이죠. 형벌을 어떻게 부과할 거냐 그런 절차적인 문제죠. 그 절차를 정한 법이 바로 뭐죠?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여러분 절차법입니다. 알겠죠? 실체법이 아니고 절차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공법이고요. 사법은 아니죠. 공법에 들어가는 것이 형사소송법입니다. 자, 그러면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 공판 절차보다 수사 절차도 규정하고 있다. 자, 2번이 맞았네요. 우리 형사소송법은 그래서 정하는 절차가요. 일반적으로 수사 절차가 있죠. 자, 수사하게 되면 공판이 있겠습니다. 공판 절차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하죠? 여러분 공소제기가 있어야겠죠? 공소제기. 자, 그래서 공판 절차가 있는 것이고 수사 공판 핵심이죠. 그리고 마지막 뭐 있죠? 집행과정. 이 세 단계가 형사소송법의 기본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사, 공판, 집행입니다. 자, 그러면서 당연히 공판보다 수사 절차도 규정하고 있다. 2번이 맞았네요. 자, 3번은 순수한 직권주의를 기본 구조로 하고 있다. 자, 3번도 틀렸네요.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은요. 일반적으로 직권주의가 기본 원칙이지만 당사자주의 요소도 가미되어 있죠. 그래서 자, 3번은 틀렸습니다. 또 4번은 형식적 진실, 이거 틀렸죠. 실체적 진실 발견이죠. 형사소송의 궁극적인 목적 중 한 가지가 실체적 진실 발견입니다. 자, 그리고 적정 절차, 원칙, 또 신속한 재판 전부 다 지도 이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답이고, 자, 4번은 형식적 아니고 실체적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25번 문제입니다.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현재한 법정 사유가 있을 때 해당 법관을 그 재판에서 배제하는 제도로 나와 있죠. 자, 여기 핵심은 법정 사유가 있을 때 그 재판에서 배제 사유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논리는 일반 우리 판단기관에서 나오는 모든 논리의 공통적인 겁니다. 자, 보시면 자, 판단기관 대표적인 우리 법원이기 때문에 법원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만은 보통의 판단기관들은 공정성을 확보해야 되겠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제도가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제척제도가 있고요. 또 기피제도, 그리고 회피입니다. 제척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법에다 정해졌습니다. 법정사유죠. 법정사유에 해당되면, 여기 해당되면 당연히 어찌죠? 거기서 배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재판관이 예를 들어서 피고하고 또는 옹고하고 재판관하고 부자관계다. 뭐 이러면 공정한 재판하기가 어렵겠죠. 자, 그런 경우는 다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 해당되면 당연히 그 재판관을 맡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제척이고요. 기피입니다. 기피는 기본적으로 기피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자, 기피 신청이라는 것은 저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죄적 사유가 있거나 기타 불공정한 재판을 사유가 있다는 거죠. 죄적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배제가 되는데 배제되지 않았다든가. 그죠? 그래서 그러한 법의 사유, 그런 사유에 해당되다 보면 기피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유에 해당되면 인정해가지고 기피 결정이 나오면 거기서 빠지는 거죠. 배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피 신청을 통해서 기피 결정이 나오면 재판관 할 수 없게 만든 게 기피제도. 회피는 뭐죠? 회피는 법관이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그 직에서 물러나는 걸 말하겠죠. 그래서 스스로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회피. 그래서 제척, 기피, 회피입니다. 제척은 법정사유 해당되면 당연히 만드시고 신청해서 결정이 나와야 됩니다. 회피는 스스로 그만두는 걸 말합니다. 자, 그래서 세 개는 전부 다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척, 기피, 회피입니다. 자, 그러면 25번 문제는 법정 사유가 있으면 법관을 그 재판에서 당연히 배제한 걸 뭐죠? 이걸 제척이라고 합니다. 제척이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척, 기피, 회피는 뭐 그렇게 정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6번입니다. 형사선고에서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셔 나와 있죠? 자,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 형사선고는 기본적으로 뭐죠? 임의수사 원칙입니다. 그죠? 임의수사 원칙이고요. 강제수사는 법으로 정해집니다.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또 강제수사는 영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장주의다 이런 말도 씁니다. 자, 임의수사가 원칙이고요. 자, 임의수사는 여러분 뭘 말할까요? 여기 보시면 사실, 공무소의 사실을 조회한다든가요. 그죠? 또는 우리 피의자 신문 같은 거죠? 피의자 신문입니다. 이런 것. 자, 또 이것뿐 아니라 우리 뭐 감정, 통역 나오죠? 또 참고인 조사도 있고 참고인 조사 또는 감정이나 통역, 번역을 위촉하는 겁니다. 통역이나 번역의 위촉. 이런 건 전부 다 임의수사입니다. 여러분 강제수사는 뭐죠? 대표적으로 체포, 구속, 또 우리 압수, 수색 또는 검증 이런 거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우리 체포, 구속, 압수, 수색, 검증 이 대표적인 우리 강제수사들입니다. 강제수사는 다 법에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또 영장에 의해서 나야 되겠죠. 영장주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26번에는 임의수사를 모두 고르시오. 자, 니은 피의자 신문하고 디귿 사실조회. 자, 3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7번입니다. 형사상의 유죄 확정 판결에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판결을 받은 자 이익을 위하여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하는 비상구제 절차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판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자, 보실까요? 자, 우리 이제 민사도 있고 형사소송도 있고요. 행정소송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형사소송으로 본다면 일반적으로 형사소송은 소송은 우리 일반적으로 신급제가 있습니다. 신급제라는 것은 대법원하고 각급 법원이라는 신급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우리는 뭐가 원칙이죠? 3심제가 원칙입니다. 소송의 가장 기본 구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4대 소송은 민사소송,
형사소송이 또 행정소송, 헌법소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은 3심제가 원칙이다. 여러분들 1심 있고 2심, 3심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1심, 2심, 3심으로 올라가는 제도를 뭐라 그러죠? 이것을 상소제도라고 합니다. 상소제도가 있어요. 올라가는 제도입니다. 물론 1심제일 때는 뭐 2심에서 끝나겠죠. 2심제는 2번만 갈 것이고 3심은 3번 가는 겁니다. 1심은 보통 어디죠? 여러분들? 지방법원 생각하시면 되겠다. 일단 지방법원 정리할게요. 자, 2심은 고등법원. 자, 고등법원입니다. 자, 물론 우리 집업, 단독, 집업, 합의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냥 일반적으로입니다. 지방, 고등, 그리고 대법원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정리할 것이고요. 자, 그리고 1심 법원에서 여러분들 판결이 나오겠죠? 자, 또는 경우에 따른 결정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판결에 불복해가지고 2심을 올라가겠죠? 2심을 올라간 걸 우리 뭐라 그러죠? 이것을 여러분 항소라고 합니다. 항소. 그럼 2심을 항소심 그렇습니다. 2심 법원에서 판결 나오겠죠? 이 판결에 또 불복하면 대법원에 가는 걸 이거 뭐라고 하죠? 상고라고 합니다. 상고. 그러면 대법원에서 판결 나오겠죠? 대법원 우리가 상고심 그렇습니다. 상고심. 자, 그리고 이 대법원 판결 나오면 이것은 확정이 됩니다. 이 말은 더 이상 번복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확정 판결이 되는 겁니다. 확정 판결은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건 확정된 것이고 또 여러분들 여기 항소나 상고는 아무 때나 기간 제한이 있어요. 자, 항소 같으면 언제 하죠? 우리 형사소송 같으면 보통 일주일이나 하죠. 일주일 7일 합니다. 민사행정은 2주 이내입니다. 자, 근데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는 항소 안 했어. 안 해버리면 항소 기간이 지나버리죠. 항소 기간이 지나버리죠. 1심 법원 판결도 확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확정. 그것이 확정 판결되는 겁니다. 또 2심 법원 판결이라도 상고를 안 해버리면 확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확정 판결은 대법원 판결도 확정된 것이고 여기도 확정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결정에 불복해가지고 2심이 올라가면 뭐죠? 자, 이걸 여러분들 우리 항고라고 합니다. 항고. 항소하고 항고 구별하세요. 또 이 결정에 불복해가지고 대법원 올라간 걸 뭐라고 하죠? 이것을 재항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심을 항고심, 3심을 재항고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판결로 내는 게 보통이지만 결정상도 있고 그래요. 결정의 불복시에는 이렇게 간다. 자, 그리고 형사소송에서는 1심 법원의 결정이 우리 검찰총장에 의해 가지고 불복해서 대법원에 바로 가는 경우도 있죠. 이런 거 뭐라고 하죠? 비상상고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판결이 확정이 되면 여러분 기판력으로 인해 가지고 형사상 기판력은 일사부재이거든요. 다시는 번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 확정 판결의 기판력입니다. 알겠죠? 기판력이 발생해. 그래서 번복할 수 없는 것이 가장 기본적 취지입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확정됐다가도 지극히 예외적으로 다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겠죠. 중대한 사실관계를 오인했다. 이럴 때는 구제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비상구제 절차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재심 절차라는 것이 있어요. 아주 극히 예외적입니다. 그래서 재심 사유는 법에서 한정돼 있어요. 법에 딱 정해진 사유. 그랬을 때만 재심할 수 있고 이미 확정 판결 나왔어. 여기에 불복이 다투는 겁니다. 이게 재심 제도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7번은 여러분, 이 7번은 유죄 확정 판결에만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어가지고 판결을 받은 자 이익을 위하여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하는 비상구제처 나와 있죠. 이것을 여러분 재심. 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재심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거기 4번의 비상상고는 여러분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다. 자, 28번입니다. 상사에 관한 법 규범의 적용 순서를 물어보네요. 바르게 나열한 것을 물어봅니다. 자, 기호점들 상법이 있다. 상사 문제는 상법의 문제죠. 상법이 있으면 상법은 민법에 비해서 특별법의 성격을 띠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는 항상 우리 특별법이 있으면 일반법보다죠 특별법이 우선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상법은 민법보다는 우선되겠죠. 순서상에서 상법이 더 먼저. 상법의 규정이 없을 때 민법이 마지막에 적용되는 이야기죠. 자, 근데 또 한 가지. 자, 민법보다 더 앞선 게 하나 있죠. 바로 상관습법입니다. 자, 관습법이 있으면 상에 대한 우리 상거래에 관한 관습법이 있으면 민법보다 먼저 적용됩니다. 또 한 가지. 상법이 적용되더라도 각 회사 내 자치 규정이 있죠. 그 자치 규정이 있다면 그게 또 우선됩니다. 각 회사 내 자치법규 일명 상자치법이죠. 그래서 우리 상회사, 상사자치법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상사자치법이 있다면 이게 더 우선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상법하고 민법 가운데 일반적으로 상법보다 우선되는 것은 상사자치법이 있다는 게요. 상사자치법은 뭐죠? 회사 내에서 회사에서 자주적으로 제정하는 그런 자치법규가 있다면 그게 우선될 것이고 그 다음에 상법이고 그 다음에 상관습법이 있다면 그게 적용되고 마지막에 민법 순입니다. 법 적용 순서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상사자치법이 먼저 그리고 상법, 상관습법 그리고 민법 순입니다.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29번 문제 면소 판결 나오죠? 면소 판결을 해야 하는 경우 아닌 것 하고 물어봅니다. 자, 면소 판결은 여러분 앞으로 깨워놓으세요. 면소 판결 사유는 확사공범입니다. 알죠? 확사공범 딱 해놓으시면 돼요. 자, 확사공범은 면소 판결을 합니다. 자, 확이 뭐냐면 이미 확정 판결이 있을 때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확정 판결이 있을 때는 이것은 면소 판결로 갑니다. 또 사면했다는 게도 면소 판결 갑니다. 이미 사면했으면 진행할 이유가 없죠? 면소 판결 갑니다. 또 공은 공소시효죠. 자,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이 됐죠? 그것도 면소로 갑니다. 또 범죄 후에 법령이 개폐돼서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가 된 겁니다. 형이 폐지가 되면 판단할 것도 없죠? 그래서 면소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면소 판결 사유 정도는 교정이 됩니다. 확사공범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형 폐지 아니면 확사공형으로 외우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형 폐지, 범죄 후에 법령 개폐해서 형이 폐지했다. 이럴 때도 면소 판결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29번에 면소 판결 경우 아닌 것 1번 재판권이 없으면 공소기각 판결로 갑니다. 재판권이 없으면 공소기각 판결로 가겠죠. 그래서 1번이 면소 판결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경우 수에서는 여러분들 면소 판결 경우만 한 번씩 물어보니까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재판권이 없다. 이런 것들. 또 이미 공소가 제기됐는데 또 공소 제기됐다. 이런 것. 또 뭐 공소 취소나 재기소의 재기소 규정에 위반해가지고 들어왔다. 전부 다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됩니다. 알겠죠? 공소기각 판결입니다. 그래서 면소 판결 사유를 좀 정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0번 문제로 갑니다. 자,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 옳지 아니한 것 하고 물어보네요. 자, 주식회사 자본금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정리할 것이 우리 주식회사 자본금의 기준점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주식회사 자본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발행 당시죠. 자, 우리 발행 당시 주식입니다. 자, 발행 당시에 주식의 액면가 총액이죠. 즉 액면 총액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주식회사 자본금이라고 합니다. 자본금. 자, 그러면 1번 질문은 자본금은 특정 시점에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현재 가치로서의 주식으로 균등하게 분할됐다. 1번 틀린 게 특정 시점이 아니고요. 우리 주식 발행 당시입니다. 발행 당시. 아니죠? 그리고 균등하게 분열되어 있다도 아니죠. 균등 분열이 아니고 뭐죠? 액면 총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액면 총액이. 자, 그래서 자본금 개념은 1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2번입니다. 저는 상법 조문들이네요. 자, 무액면 주식의 발행도 허용이 되며 액면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에 한 주 가격은 기본적으로 100원 이상 균일해야 됩니다. 맞고. 또 3항. 자,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출자 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것도 맞고. 또 4번. 주권 발행 이후 주주는 자신의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 및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0번에는 자본금 개념 1번이 잘못됐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31번 문제로 갑니다. 31번 문제도 상법 쪽에서 잘 나오는 파트 중 하나입니다. 자, 주식회사 정관의 기재사항하고 변태 설립사항입니다. 근데 변태 설립사항이 아닌 것 하고 물어보네요. 자, 그래서 변태 설립사항을 정리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볼까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 주식회사는 금전으로 인한 자본 출자를 통해서 설립하는 게 보통이겠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전에 의해서 설립하는 게 보통인데요. 금전 외입니다. 금전 외, 다시 말하면 우리 현물 출자나 아니면 재산 인수죠. 그래서 재산 인수. 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설립하는 거. 자, 그러면 금전 외인 현물 출자나 재산 인수로 설립하기 때문에 평가 문제라든가 약간의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거죠. 자, 이러한 설립을 우리 뭐라 하죠? 변태 설립이라고 하는 겁니다. 변태 설립은 그래서 일단 평가 자체가 고도로 잘못 평가될 우려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물 투자라든가 재산 인수에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럼 재산 인수가 얼마 될지 현물 투자가 어떻게 되는 건 구체적 내용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주식회사는 자 보세요. 우리 주식회사는 우리 정관에 절대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기재해야 되겠죠. 절대적 기재사항,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뜨면 발행자, 발기인, 성명 이런 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거 목적 사항은 절대적 기재사항입니다. 그래서 정관에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보세요. 자,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이 말은 뭐죠? 상대적 기재사항입니다. 상대적 기재사항은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상대적 기재사항이라도 우리 변태 설립사항입니다. 자, 변태 설립사항은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되나야 돼?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변태 설립사항이라고 불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 변태 설립의 의미는 이런 거에 금전 외에 의해서 설립하는 것을 말할 것이고 정관의 기재 문제는 우리가 절대적 기재사항은 당연히 들어갈 거죠. 상대적 기재사항 중에서 변태 설립사항에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기재가 돼야 돼. 그럼 이 변태 설립사항은 대체적으로 4가지입니다. 4가지. 자, 첫째는 뭐냐면 특별이익에 해당되는 파트입니다. 특별이익에 해당군. 자, 두 번째는 현물 출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재산의 양도 양수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산 인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재산 인수. 자, 네 번째는 설립 비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4가지. 이 4가지는 변태 설립사항입니다. 암기해두세요. 특별이익, 현물 출자, 재산 인수, 그리고 설립 비용 등에 해당하는 것은 변태. 상대적 기재사항일지라도 절대적 기재사항은 아니죠. 상대적 기재사항에서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되는 것들이죠. 우리 정관에요. 이것이 변태 설립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변태 설립사항이 아닌 것하고 물어봤죠. 자,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는 여러분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는 절대적 기재사항입니다. 그죠? 그래서 1번은 아닙니다. 2번 현물 출자 나오죠. 현물 출자 성명 맞습니다. 또 회사 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가격 바로 인수 문제입니다. 알겠죠? 양수하기란 재산의 가격이죠. 자, 이것도 여기 들어갑니다. 또 설립비용 나오죠? 이거. 또 특별이익입니다. 즉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또 그 이익을 받을 자 성명입니다.
특별이익에 해당되는 것들. 이거 전부 다 변태 설립상에 들어갑니다. 변태 설립상 말의 의미는 뭐죠? 바로 주식회사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중에서 반드시 기재할 사항들을 변태 설립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변태 설립 시에 규정을 해야 될 사항들이다. 크게 네 가지. 특별이익, 현물출자, 재산인수, 설립 비용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31번은 정답은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손해보험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죠. 자, 일반적으로 손해보험하고 우리 또 임보험이 있죠. 그 두 가지 차이점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손해보험하고 임보험 이 두 개는 고르는 문제이네요. 자, 손해보험 우리 재산상 문제겠죠? 재산에 관련된 문제가 손해보험이고, 그러면 임보험은 우리 생명, 신체 등에 관련된 내용이겠죠. 자, 우리 임보험은 대표로 뭘까 합니다. 임보험을 정리하면 우리 생명보험 있고, 그죠? 또 우리 여러분들 상해보험 있겠죠? 상해보험. 자, 그리고 질병보험이 이게 대표적인 임보험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손해보험은 여러분 나머지 거 다 손해보험 생각하면 됩니다. 손해보험 더 많죠? 늘 우리 대표 자동차보험, 또 책임보험, 또 우리 해상보험, 또 보증보험, 그죠? 또 보증보험 나오면 재보험 나오겠죠? 재보험 이런 거. 자, 또 우리 뭐 화재에 관한 보험, 화재보험 있죠? 화재보험. 또 우리 운송에 관련된 운송보험 이런 거. 이런 거 전부 다 우리 손해보험에 들어가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32번에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모두 몇 개냐? 자, 기업 책임보험 들어가네요. 니은 화재보험 들어가네요. 디귿 해상보험 들어갑니다. 니을 생명보험은 임보험이죠. 임보험. 미음 상해보험도 인. 비읍 재보험도 손해보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손해보험은 기억, 니은, 디귿, 비읍 4개. 정답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 종류니까 뭐 그렇게 정돈해 주시면 그 부분은 될 것 같습니다. 자, 3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통상임금에 관한 문제고요. 이건 사실 대법원 판례 내용까지 물어보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은 좀 깊은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통상임금인데 옳지 않은 것하고 물어봅니다. 1번. 자,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자, 1번은 맞았죠? 맞았고, 자, 2번입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연장, 야근, 휴일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된다. 자, 2번도 맞았죠? 맞았고요. 자, 3번입니다. 해고, 애고수당, 법정수당, 연차 유급휴가수당 및 평균 임금의 최고 한도 보장의 산정 기초가 된다. 자, 여기에 이제 틀렸네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평균 임금의 최저 한도입니다. 최저 한도 보장의 산정 기초가 되는 겁니다. 평균 임금의 최저 한도 산정의 보장적 기초가 되는 것이 우리 통상임금입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또 4번은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임금의 객관적 성질이 통상임금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나와 있죠. 자, 통상임금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객관적 성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임금 명칭이나 이런 걸 따질 것이 아니라 객관적 성질에 의해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 태도이기도 합니다. 자, 4번도 맞았어요. 자, 틀린 것은 3번이고 통상임금에서 딱 하나 기억할 것은 평균임금의 우리 최저한도 보장의 산정 기초가 된다는 그 표현만 좀 입력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4번입니다. 우리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이죠.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거라고 나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다 라고 하면 이 재해 속에는 업무상 사고가 있고 업무상 질병이 있다는 거죠. 업무상 사고를 물어보는 문제네요.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이런 것은 감각적으로 보셔야 될 건데요. 업무상 사고가 되려면 최소한도 사업주의 바로 뭐죠? 가장 기본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 내에 있어야 되겠죠. 범위 내야 됩니다. 그래야 업무상 사고 문제가 나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를 벗어났다. 내가 아니고 벗어났다면 뭐죠? 말 그대로 우리가 퇴근해가지고 사고 치고 다닌 거. 이것을 업무상 사고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지문을 보면 여러분 1번 지문 보면 휴게 시간이지만 사업주의 지배관리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나오죠? 이것은 업무상 사고가 되는 겁니다. 2번도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역시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업무상 사고가 됩니다. 또 3번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나오죠? 역시 들어갑니다. 또 4번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더라도 이게 틀렸어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어야 됩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가 아니라면은 업무상 사고가 될 수 없어요. 업무상 사고가 안 되면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배관리 하에 있어야만 교통사를 이용한 출퇴근이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가 있지 않다면은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사회보험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라고 나와 있죠. 사회보험법에 관한 문제고, 자, 우리 고용보험법이나 기초노령연금법이나 산재보상보험법 등은 사회보험법에 들어갑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들어가죠? 여기는 일명 사회보장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 좀 범위가 좀 논란은 좀 됩니다만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세요. 자, 보통 우리가 사회보장 시스템 자체가요. 이게 나누면 크게 우리는 세 가지예요. IL에서는 국제노동기구에서는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두 가지 바로 뭐죠? 사회보험하고 공적부조. 다시 말하면 사회공적부조. 사회 붙여되고 안 붙여되고요. 공적부조입니다. 이런 두 가지를 사회보장으로 보고 있고요. 자, 우리는 더 들어가서 우리나 일본은 하나 더 쓰죠. 사회복지서비스입니다. 자, 이 합해서 사회보장 시스템을 보는 것이고, 자, 사회보험에 관련된 이 사회보험법들이요. 주로 우리 보험, 또 연금 나오죠. 이런 전부 다 우리 사회보험 시스템을 보면 됩니다. 대신 공적부조, 이 부조 형태가 바로 대표적인 뭐죠? 생활보호 대상자 됐죠. 우리 국민기초 생활보호 대상자인데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 나오죠. 생활보장법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공적부조 들어갑니다. 자, 사회복지서비스는 여러분 워낙 오늘 복지사업들 많이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이 복지서비스는 여러분 대표로 우리 아동복지든 또 노인복지든 그죠? 또 우리 영유아죠. 유아들이 또 일반 등등입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에 관한 복지 시스템이 사회복지 서비스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전체가 우리 사회보장이라고 보통 볼 수 있어요. 근데 굳이 말하죠.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은 사회보장법이라 할 때는 사회보험은 아니다. 사회보험은 주로 보험이나 연금 시스템이 여기 들어갑니다. 이제 보험 연금 시스템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이쪽 공적부조, 즉 사회보장법으로 들어간다. 자, 그래서 성격이 아닌 거 물어보니까 4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6번입니다. 우리 국민연금의 특성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에 관한 문제는 여러분, 우리 연금도 사회보험 시스템 나와 있죠? 국민연금입니다. 일단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은 국가가 관리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국민연금 방식은 국가 관리 방식이 가장 기본이고요. 두 번째는 사회보험 방식이 나와 있죠. 국가 관리하면서 사회보험 방식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 국민연금은 가입이 내 맘입니까? 탈퇴도 내 맘대로 할 수 있나요? 그죠? 가입이나 강제되고 탈퇴 같은 것도
제한을 받는 거죠. 규제를 받는 게 이쪽입니다. 자, 또 세 번째, 단일 연금 체계입니다. 자, 단일 연금 체계라고 나와 있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공무원이나 교직원, 군인, 자, 그 연금을 빼고 나머지 전부 다 국민연금으로 단일 연금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네 번째, 부분 적립 방식입니다. 자, 전부 적립이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부분 적립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분 적립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연금에 기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금을 가지고 일부 연금 혜택을 주면서도 나머지 연금은 기금으로 운영해서 수익금을 창출해서 그걸 다시 연금에 집어넣죠. 그래서 이걸 부분 적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분 적립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세대 간의 재분배 요소로 나오죠. 이것을 반영하고 있다. 이 말은 뭐죠? 자, 일반적으로 현재 세대들에서 현재 세대가 있고 미래 세대가 있죠. 자, 그러면 현재 가입 세대가 미래 가입 세대가 있죠. 일정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죠. 현재 세대가 나중에 노후가 되면 미래 세대가 집어넣은 그런 돈으로 또 이렇게 진행이 되는 재분배 요소 있다. 국민연금의 특성입니다. 우리 국민연금. 그래서 부분 적립 방식이고 단일 연금 체계고 사회보험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에 국민연금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36번에는 특성이 아닌 것 나와 있죠? 전부 적립 방식. 자, 4번이 틀렸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7번하고 38번은 우리 행정기관하고 행정주체 관련된 논의입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이렇게 보실까요? 우리 행정권 영역인데요. 행정주체가 있고 행정기관이 있다. 자, 우리 행정주체는요. 이 권리, 의무, 주체를 말합니다. 일명 인격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권리, 의무, 주체. 보통 법인체들입니다. 행정주체는 대표적인 뭐였습니까? 국가가 있고요. 그리고 공공단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무수탁사인도 이쪽으로 넣고 있어요. 물론 다투면 좀 돼요. 기관을 볼 수 있지만 전통적 행정주체로 봅니다. 또 공공단체는 여러분 나누면 네 가지. 지방자치단체, 또 공공조합, 그리고 영조물 법인, 자, 그리고 공재단 법인입니다. 자, 그래서 행정주체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국공탁, 국가, 공공단체, 공공단체, 그리고 공무탁사인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지자체는 여러분 앞에 광역지자체하고 우리 기초가 있죠? 광역기초가 있고요. 또 공공조합은 여러분 주로 이제 뭐 조합이 많이 붙었죠? 조합.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입이 강제된 게 공공조합들입니다. 영조물 법인은 주로 뭐 공사가 많고요. 또 일반적으로 국립대 병원도 들어갔죠. 서울대병원 들어갈 것이고요. 공기단 법인은 뭐 한국학연구원, 또 우리 한국장학재단 등이 들어갑니다. 공무탁사인은 여러분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을 말하는데요. 대조리 별정, 우체국장, 그죠? 또 우리 강제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관 뭐 등입니다. 이렇게만 보시고요. 근데 행정주체는 인격자라 눈에 보이지 않겠죠? 현실적으로 업무를 담당할 행정기관들이 구성이 됩니다. 행정기관들은요, 여러분 워낙 많다 보니까 분류상으로 우리 행정관청, 행정청이 있습니다. 또 의결기관이 있고요. 또 자문기관이 있죠. 또 여러분 집행기관, 또 우리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자, 또는 뭐 감사기관, 뭐 기타 등이 있습니다. 또는 행정기관들이고요. 특징, 행정청은 독립해서 의사결정합니다. 그리고 외부에 표시가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이게 이로서 행정청이고요. 실제로 각부 장관들, 또 지자체 장들 좀 행정청은 외부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경찰로 따지면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은 외부 표시 처분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행정청이라고 합니다. 대신 의결기관은 의사결정을 하지만
예부 표시를 못하죠. 의사결정을 합니다. 대신 의사결정을 의견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반면에 자문기관, 자, 여러분 자문은 구속력이 있다 없다? 구속력이 없다. 양대 차이점이고. 자, 집행기관은 개개의 공무원을 말합니다. 개개의 공무원 전부 다 집행기관입니다. 보조기관은 우리 차관, 자, 장관은 행정청이면 차관은 보조기관입니다. 또 차장, 국장, 과장, 계장 나오죠? 등등입니다. 전부 다 보조. 자, 보좌기관은 주로 이제 비서실, 대통령 비서실 있죠? 뭐 참모, 또 국무총리 같으면 국무총리 조정실, 국무조정실. 자, 전부 다 해서는 보좌기관들입니다. 감사기관은 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자, 이걸 기억해 두시면 문제 푸는데 쉽겠죠. 자, 37번 문제로 갑니다. 행정기관인데 옳은 것. 자, 1번. 행정청의 자문기관은 합의제며 구성원은 공무원으로 한정된다. 틀렸죠. 공무원 한정되지 않습니다. 2번. 보좌기관은 조직의 내부기관에서 권한행사를 보조하는 것은 보조기관입니다. 보좌가 아니고요. 또 3번. 국무조정실은 보좌고요. 차관, 실장, 국장은 보조입니다. 3번 틀렸고. 자, 4번이 맞았죠. 내부 표시하는 것은 행정청입니다. 4번이 답이고요. 38번에 행정주체가 아닌 것. 여러분 국가연금에서 검사사인데 여기 지자체는 행정주체지만 지자체장은 뭐죠? 지자체장은 행정청에 들어갑니다. 행정기관입니다. 기관. 알겠죠? 그래서 지자체장은 자, 서울특별시장은 행정청입니다. 행정기관이에요. 서울특별시는 행정주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정답은 2번. 자, 39번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에게 귀화가 했죠? 자, 그러면 선관위원장은 귀화가 무효가 아닌 한 귀화의 하자가 있더라도 A가 한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선거권을 거부할 수 없고 법무부 장관의 귀화가에 귀속되는 행정 효력입니다. 자, 이것은 일반적으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무효가 아닌 한 국가기관에게 유효성을 통용시키는 효력이 있죠? 이게 바로 구성요건적 효력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그래서 국가기관을 구성한 효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성요건적 효력입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이 별정한 선상에 대해서 다른 국가기관도 거기에 따라주라는 이야기죠. 자, 4번이 답입니다. 자, 40번은 경찰관이 목전에 급박한 장애 제거할 필요가 있고 성질상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자신이 근무하는 국가 중요시설에 무단 침입한 자에 대해서 신체 직접 무기를 사용해서 저지한 행위. 자, 이 표현은 뭐죠? 자, 우리가 일반적인 강제력을 쓸 때 의무 부과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긴급하다. 그럴 때 이뤄진 게 바로 뭐죠? 즉시강제입니다. 근데 의무 불이행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이행을 안 해. 불이행이죠? 그럴 때 것이 강제 집행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즉시강제는 의무 불이행이 없죠? 그래서 우리 주로 경찰청에서 많이 이루는 게 즉시강제예요. 강제집행은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어찌든 의무 불이행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강제 집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강제 집행은 여러분 종류가 보통 4가지 나오죠. 강제 집행 뭐뭐 있어요? 대집행. 자, 그리고 또 우리 집행벌이 있습니다. 집행벌은 지금은 이행강제금 이렇게도 표현을 많이 하죠. 또 직접 강제, 강제 징수가 있습니다. 강제 집행들입니다. 즉시강제하고 달라요. 그래서 강제집행은 이런 것을 말합니다. 자, 40번 물어본 문제는 즉시강제를 물어본 문제고요. 1번, 3번, 4번 전부 다 강제집행의 내용들입니다. 사실 긴급할 때 이루어진 것은 즉시강제입니다. 자, 그래서 40번의 정답은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5년 법학개론 기출문제 정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